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충북 영동의 어느 폐가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어릴 적 우리 집은 가족과 친척이 많았습니다. 할머니가 삼남사녀를 낳으시고 우리 아버지가 장남이며 시골에서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지역은 충북 영동이었습니다. 뭐 시골마다 있겠지만 폐가가 조금 많았습니다. 여튼 할아버지 제삿날이나 할머니 생신 때는 식구들이 다 우리 집에 모였습니다. 명절 때는 남자 친척분들만 모이지만 제사나 생신 때는 삼남사녀의 부인이나 남편 애들까지 모두 모이면 정말 한 15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동네에 우리 할머니 동생분도 계셨고 작은 할머니도 계셔. 어른들은 모두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나를 포함한 아이들은 작은 할머니 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내 나이 비슷한 또래여서 우리끼리 신나게 놀았습니다. 시골이다 보니 수영도 가고 고기도 잡고 과일도 따고 옅은 추억이 새록새록합니다. 밤이 되자 작은 할머니가 이불을 펴주시고 우리 집으로 가셨습니다. 우린 작은 할머니 집에서 밤이 깊어가는 줄 모르고 시시덕거리며 놀던 게 생각납니다. 아직도 생생한 건 이불이 하늘색 이불에 실크로 꽃자수가 놓인 옛날 여름 이불이었습니다. 정말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옅은 수다를 떨고 잠이 들었습니다. 자고 있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내가 베개를 안 베고 있는 느낌. 베개가 분명 딱딱한 누런콩이 들어간 동그란 베개였는데 전혀 베고 있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둘째치고 어디서 이상한 화장품 냄새도 났습니다. 분냄새라고 해야 하나? 진짜 여튼 뭔가 이상하게 눈을 떴습니다. 내가 붕 떠 있는 거였습니다. 황당해서 옆으로 들어 누우려고 했는데 몸도 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여름인데 추웠습니다. 무심결에 발밑을 보니 그쪽에는 TV와 옛날 화장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두워서 잘 못 봤지만 분명 사람처럼 생겼습니다. 덜덜 무서워서 난 눈을 다시 감았습니다. 그러다 잠든 것 같았습니다. 근데 잠이 얼마 안 들었는지 눈을 떠보니 아직 새벽이었습니다. 방도 어두웠습니다. 난 그때까지만 해도 어릴 때라 가위라고는 생각 못하고 꿈인 줄 알고 돌아눕는 순간 옆에 있는 또래 친척 새끼가 그 새벽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에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친척에게 왜 벌써 눈 떴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자고 있는데 자꾸 누가 깨우더래요. 걔는 내가 깨운 줄 알고 그냥 응 하고 말았는데 갑자기 자기 머리를 잡아당기길래 깼다는 겁니다. 근데 깼는데 나는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서워서 그다음부터 잠을 못 잤다고 해요. 아침에 보니 친척 논머리가 까치집이 지어 있었습니다. 까치집 생긴 게 누가 양손으로 머리를 움켜 쥔 듯한 뿔 모양으로 지어 있었습니다. 그거 보고 놀래서 허겁지겁 집으로 왔던 기억이 납니다. 집에서 귀신 봤던 얘기를 신나게 했는데 친척 어른들은 웃으면서 맞받아치셨습니다. 할머니와 작은 할머니만 표정이 어두우셨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작은 할머니가 가시고 우리 할머니가 하신 말씀은 원래 그 집이 폐가였는데 서울에서 여동생 남편이 사업하다 부도가 나서 갈 곳 없어 이 동네로 이사 왔는데 그곳이 폐가였다는 겁니다. 그곳을 조금 손보고 살았다고 합니다. 보통 폐가는 외진 곳에 있는데 그 집만 동네 안에 폐가가 있어서 일부러 그 집을 선택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자세한 얘기를 들어둘 걸 하고 지금은 후회하지만 아직도 할머니와 작은 할머니의 어두운 표정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끔찍한 물건. 1700년대 초반에 기괴하고 섬뜩한 이야기로 한간에 돌던 소문 중에는 속칭연매라고 불리는 끔찍한 물건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이 무렵 한 흉악한 범죄자들이 이상한 대나무통을 하나 메고 다녔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유한 집을 찾아가서 그 대나무통을 열어 안쪽을 보여주는데 그 집 사람들은 왠가 정신병을 일으켜 발작하는가 하면 귀신이나 마귀에 관한 이야기에 미쳐 돌아가게 되고 그러면 이 범죄자들이 적당한 술수로 돈을 뜯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대나무통 안에 무엇을 넣어 놓는가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자들은 우선 남의 집에서 몰래 어린아이를 훔쳐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깊은 곳에 어린아이를 가두고 우선은 굶깁니다. 아이는 점차 말라가게 되는데 아무것도 먹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매우 맛있고 중독되어 빠져들 만한 음식을 아주 조금만 먹입니다. 그러면 아이는 점차 배고픔에 괴로워하며 음식을 극도로 원하게 되고 한편으로는 점점 온몸이 바싹 마르고 몸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동안에도 아주 맛있는 음식을 아주 조금씩 계속 먹입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죽기 직전까지 버틸 수 없을 만큼 흉측할 정도로 마르게 되면 조금씩 먹이던 음식을 한 움큼 대나무통 중앙에 넣어 아이에게 줍니다. 그러면 아이는 그 음식을 먹으려고 사력을 다해 대나무통 속으로 기어 들어옵니다. 아이의 몸이 매우 마르고 작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무척 작은 대나무통 속에 억지로 온몸을 구겨 넣어 끔찍한 몰골로 대나무통에 들어차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박혀 있게 됩니다. 그 순간 날카로운 칼로 번개처럼 빠르게 아이를 찔러 그 모습 그대로 안에 들어차 죽게 만듭니다. 좁은 통 속에 마른 아이가 끔찍한 몰골로 들어차 있는 연매가 완성되고 대나무통 뚜껑을 닫아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에서 그 모습을 상상하기도 어려울 만큼 무서운 모양이라고 말합니다. 1763년에 사망한 이익은 기록에서 비참하게 죽은 아이의 귀신을 이용해 협잡을 부릴 수도 있는 술수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조정에서 가장 심각한 범죄로 단속을 했으므로 당시에는 거의 소멸된 상황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이상한 술. 며칠 전 연락이 뜸했던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친구는 나와 고등학교 때까지 친했던 녀석이었습니다. 공부를 웬만큼 하던 그 녀석은 대학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자신의 미래에만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 후로 만날 일이 거의 없어졌는데 하던 일이 틀어져 버린 것일까? 아니면 친한 누군가가 죽은 것일까?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이유는 평생 술을 하지 않던 녀석이 내게 좋은 술집이 있으니 같이 한잔하자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끊고 녀석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도착한 곳은 도저히 도심 속에 있다고 느껴지지 않는 허름한 술집이었습니다. 마치 시골 외진 곳에서만, 아니 시골에서도 볼 수 없을 것 같은 초라하고 기이한 집이었습니다. 과연 이런 곳에 사람이 있을까? 하는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나무로 된 문을 열었습니다. 이후 나는 믿지 못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 작고 좁은 술집 안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미친 듯이 웃고 떠들며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다들 제정신이 아닌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문득 의아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시끄러운 소리를 밖에서 못 들었을까? 그때 멀리서 자리 잡고 앉아 술을 마시던 친구가 손짓을 하며 날 불렀습니다. 난 가볍게 눈인사를 나누고 녀석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여긴 어디야? 내가 묻자 친구는 깔깔거리며 술이 든 잔을 내게 내밀었습니다. 마셔. 난 녀석이 제대로 된 대답을 해주기 전까지 마실 생각이 없었고 녀석도 그걸 눈치챈 듯 말을 꺼냈습니다. 여긴 뭐랄까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세계에서 제일 맛 좋은 술집인 건 확실해. 한 달 전 난 중요한 시험을 망치고 우울한 기분으로 집에 돌아가던 중이었어. 그런 기분 때문인지 안 하던 술이 생각나더라고. 그때 누군가 여기로 들어오는 걸 보게 됐지. 궁금해진 난 생애 처음으로 술이라는 걸 맛보게 되었어. 그리고 이렇게 좋은 게 있다니 했지. 진작에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말이야. 게다가 여기 술은 공짜야. 마시고 싶은 만큼 마실 수 있다고. 굉장하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술집에서 술이 공짜라고. 그렇다면 수입은 다른 것으로 번다는 것인데 주변을 보면 그럴 만한 시스템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난 연신 이곳을 칭찬하는 녀석의 모습을 보며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지고 말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마치 송장의 느낌 주변을 둘러보니 술을 마시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모두 그랬습니다. 더욱 이상한 건 술을 파는 종업원이나 관련된 직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술잔이 빈 손님들은 그저 빈잔을 들고 손가락 모양 장식의 검은 문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게 전부였습니다. 아마 검은 문 뒤에서 술을 파는 것일 테지. 아무래도 안 되겠어. 여기 뭔가 이상하고 예감이 안 좋아. 나가자. 그러자 친구가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 여기만큼 좋은 데는 없어. 내가 녀석의 팔을 잡고 일어서자 미친 듯 웃음에 취해 떠들던 표정이 한순간에 굳어버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주변 사람들도 대화를 멈추고 모두 나를 노려보았습니다. 나는 한순간 얼음처럼 차가워지는 걸 느꼈고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그때 되려 친구가 내 팔을 잡았습니다. 내가 직접 보여줄 테니 따라와. 친구는 나를 데리고 검은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나의 이성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소리치고 있었지만 몸은 누군가가 조종하는 꼭두각시처럼 멋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문은 열렸고 난 또 다른 광경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은 환상일까? 분명 난 건물 안에 있는데 내 눈앞에는 커다란 폭포가 보였습니다.
폭포는 누렇고 칙칙한 빛을 띠고 주변에 솟아나 있는 거친 바위들과 수증기는 붉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온천이라도 온 듯 몇몇 사람들은 그 폭포 안에서 마시며 즐기고 있기도 했습니다. 친구가 물병을 꺼내어 폭포로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나를 보고 웃으며 폭포의 물을 병에 담았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이 모든 것은 내게 지옥 같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주었습니다. 벗어나야 한다. 지금 밖에 없다. 녀석이 물병 뚜껑을 닫아 내게 건네주려는 순간 난 그것을 뿌리치고 술집을 박차고 뛰어나왔습니다. 택시. 여기요. 나는 근처를 지나던 택시를 붙잡아 탔고 따라 나온 친구를 따돌려 간신히 집으로 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는 모습에 당황한 택시기사가 친구분과 무슨 일 있었냐 물으며 물을 건네주었습니다. 난 그 괴상한 술집에 대해 낱낱이 얘기했지만 기사는 믿기지 않는다며 농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답답했습니다. 과연 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기나 할까? 누가 들어도 거짓말 같은 이 얘기를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허탈함에 택시기사가 준 물로 목을 축이고 돌려줄 때 기사는 상하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탄산수인가? 그리고 대체 뭐가 괜찮다는 거지? 그거 손님께서 타실 때 친구분이 던져준 물입니다. 잠시 나는 멍한 눈으로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느껴지는 강력한 맛과 향기. 곧 내가 탄 택시는 유턴을 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목소리. 어느 날 저녁.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방에서 어머니께서 나가실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너 왜 이제 온 거야? 작은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 얼른 같이 가자. 일단 다시 나갈 준비를 하려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뒤에서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 말을 중얼거리시는 어머니의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여보세요? 나다. 침착하게 들어. 엄숙한 상대방의 목소리가 나를 압도했습니다. 대체 누굴까? 혹시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말씀하시려는 걸까? 생각해보니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돌아가신 건 어머니다. 돌아서지 마라. 내가 갈 때까지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형입니다. 작년 교통사고로 죽은 형의 목소리였습니다.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지? 뭐 하는 거야? 뒤돌아보지 말고. 전화기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으며 기절했습니다. 그 후 일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집에 오신 아버지가 깨워주셨습니다. 내가 학교에서 집으로 올 때쯤 어머니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본 어머니는 전화기의 목소리는 틀림없이 형의 목소리였습니다. 죽은 게 분명한 형. 다섯 번째 이야기, 경기도 가평 각시굴에서의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경기도의 가평군 설악면 장락산의 산 중턱에는 바위굴이 하나 있는데 그 굴을 각시굴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굴이 각시굴이라 불린 이유는 한 이야기 때문인데 조선 중엽에 이 마을엔 홀어머니를 모시고 예쁜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처녀는 너무도 얌전하고 착하며 살림도 잘해 칭찬이 자자했죠. 그런데 임진왜란이 일어나 마을 청년들은 전쟁터로 끌려가고 아이들과 여자들만 남아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처녀 역시 홀어머니를 봉양하며 농사일을 했는데 어머니가 전염성 병에 걸리자 마을의 산에 있는 바위굴에 어머니를 모시고 봉양했습니다. 이웃 마을에 왜군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피를 했는데 처녀는 동굴에서 어머니를 모신다고 이런 소문을 듣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워낙 정신이 없는 터라 모녀를 챙길 여유가 없었죠. 마을에 왜군이 쳐들어 오자 처녀는 동굴에서 나오지 않았으나 결국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동굴이 좁아 왜군들은 그녀를 보고 나오라고 했지만 처녀는 응하지 않았고 왜군은 동굴 앞에 불을 피워 연기를 동굴 앞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처녀는 연기 때문에 숨이 막혔지만 어머니를 꼭 붙잡은 채 눈을 감았고 모녀는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처녀의 죽음이 알려져 마을 사람들이 동굴에서 시신을 꺼내 봉양했는데 두 모녀는 꽉 끌어안은 채 썩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이 얘기가 다시 상기된 것은 일제치하였을 때였습니다. 당시 이 마을을 다스리기 위해 부임한 일본인 관리들은 일주일을 못 버티고 죽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당시 총독부 행정관리인 사쿠조의 기록을 봐도 가평군에 부임했다가 죽은 일본인이 10명이 넘으며 임기를 제대로 마치지도 못하고 온 사람도 3명이 되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밤마다 한 여인의 혼령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결국 이곳은 한국인이 지방 관리로 내려와서 어느 정도 탄압과 수탈을 피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현상에 대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왜군에게 억울하게 죽은 처녀의 원한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뉴욕 정신병원.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고로. 내가 지금부터 말할 병원의 정확한 위치는 밝힐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많은 지인들을 이곳에 데리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폐정신병원에 막상 가면 초자연적인 이상한 현상들보다도 빨갛고 파란 경찰차의 탐조등이 더 무섭습니다. 나는 200년도 더 된 빅토리안 양식으로 지어진 방이 26개나 있는 아주 낡은 저택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상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의 난 사진작가로서 삶을 영위하고 있지만 지금도 유령이나 기이한 현상에 대한 관심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뉴욕주에는 많은 수에 버려진 정신병원들이 있는데 좀 더 최근에 지어져서 철봉이나 체인으로 막혀있는 곳이 아닌 곳들은 내가 거의 다 가서 탐험하고 사진도 찍어봤다고 장담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까지도 내게 악몽 같은 기억을 남겨준 곳이 한 군데 있는데 그곳이 바로 오늘 내가 할 이야기에 나오는 병원입니다. 이 건물은 벽돌로 지어진 3층짜리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곳곳이 무너져 내리고 주변 자연에 섞여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바닥은 썩어가고 있었고 지붕도 부분적으로 내려앉아 있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죽음의 함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나와 친구가 처음 이곳에 간 것은 2009년의 6월이었습니다. 그날 병원으로 향하는 도중에 길에서 대학생들을 많이 지나쳤습니다. 그것은 주위에 작은 단과 대학이 하나 있었기 때문인데 솔직히 별로 달갑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학생들이 주위에 많고 가까운 곳에 학교까지 있다면 우리가 촬영을 하러 가는 장소에도 방해꾼들이 많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병원 건물에 도착해서 보니 주위는 아주 조용했습니다. 우리는 만족스레 건물 바깥에서 장비들을 가방에서 꺼내 촬영 준비를 했습니다. 조명을 설치해놓고 주변 사진을 몇 장 찍었을 시점이었는데 갑자기 조금 먼 쪽 어딘가에서 흐릿하게 웃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나와 친구는 그냥 그 소리를 흘려들었습니다. 주변의 대학생들이 이야기하고 웃는 소리겠거니 생각한 것입니다. 우린 그냥 그 학생들이 우리가 작업하는 것을 방해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몇 분 후 갑자기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아주 크게 들리더니 곧이어 여자의 비명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난 최악의 사태를 상상하며 누가 바닥 아래로 추락한 것 같은데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친구와 함께 빌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서는 내심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도 듣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빌딩에 여자 혼자 왔을 리는 없다고 생각했고 그렇다면 그녀가 떨어져서 비명을 질렀을 때 당연히 주위에서 도와줘야 하는 게 정상이었을 텐데 그러나 이상하게도 빌딩 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고 그 누구의 목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지하실 쪽은 칠흑같이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1층은 완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은 2층으로 올라가면서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딘가에 있을 여자아이를 향해 우리가 곧 도와줄 테니까 침착하게 기다리고 있으라고 소리치며 2층을 탐방했습니다. 썩고 있는 나무 문을 발로 뻥뻥 차고 오래된 침대 커튼을 걷어가며 2층을 살피다 보니 어느새 천장에 엄청나게 큰 구멍이 뚫린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위를 올려다보다가 주위를 둘러보다가 하면서 우리 둘은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가까이서 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건물이 지어진 모양 때문인지 소리가 증폭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튼 당시 정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여자애는 3층에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한 층을 더 올라갔고 이번에도 방 하나하나를 살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닫혀있는 문 하나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약간 충격을 가해서 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이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에 걸렸거나 고장이 난 것 같았습니다. 열리지 않는 문 너머로부터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애가 문 너머 방에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열릴 생각이 없는 문을 부수기로 작정하고 여자아이에게 이제 이 문을 부술 거니까 다치지 않게 물러나 있어 하고 미리 알려준 후 문을 발로 찼습니다. 그래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방법으로 나는 뒤로 조금 물러섰다가 맹렬하게 문을 향해 달려들어 몸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내 친구는 이전부터 계속
이상한 걸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아 하고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때까지만 해도 친구가 나처럼 문이 왜 열리지 않는지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몸에 문을 날려 부딪힌 순간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까까지는 그렇게 발로 차대고 흔들어도 꿈쩍도 안 하던 문이 이번에는 무슨 썩은 나무가지인 듯 쉽게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순간 내 친구는 무슨 본능 때문인지는 몰라도 갑자기 기다려 하고 외치며 내 셔츠 목덜미를 손으로 콱 잡으며 매달렸습니다. 그런 친구 덕에 몸이 뒤로 쏠려 휘청거리던 내 눈에 보인 것은 후당탕 하는 소리를 내며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문짝이었습니다. 그것도 2층을 지나 아무것도 없는 1층까지 떨어져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조각조각 처참하게 부서지는 문짝. 그것을 보며 난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애초부터 문 너머엔 여자아이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 곳엔 그저 빌딩의 무너진 부분, 즉 텅 빈 3층 높이의 공허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비명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내 귓가에는 내 심장소리만이 크게 들려왔습니다. 나중에야 내 친구가 말하기를 자꾸 뭔가 이상하다고 중얼거렸던 이유는 바로 그가 빌딩의 구조를 계속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파악한 건물 구조에 따르면 문 너머 방향의 층이며 벽들은 다 무너져 내려서 그저 텅 빈 공간뿐일 텐데 그곳에서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었고 나는 그 문을 열기 위해 땀을 흘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 친구가 날 잡아주지 않았더라면 난 분명 그 3층 높이의 암흑지대로 문짝과 함께 떨어져 건물 잔해 더미 위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 되지 않아 서둘러 그 빌딩을 나왔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로는 정말 그 건물엔 우리 이외엔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도 이 빌딩에서 일어난 일이었는데 7월의 어떤 오후에 내 친구와 난 다시 그 빌딩에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햇살이 밝아 건물 안까지 화사하게 비춰주고 있어서 그닥 무섭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당시 3층에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문짝이나 책상 같은 것을 바닥에 내던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오더니 큰 발자국 소리가 났습니다. 소리를 들어보니 이쪽으로 걸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발소리만 나는 게 아니라 어째서인지 상당히 시끄러운 다른 소리까지 내며 오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우리에게 접근하는 사람은 아마도 침입자에게 겁을 주고 싶어하는 경비인 것 같다고 생각하고 얼른 나가려다가 경비가 오는 방향이 유일한 나가는 길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닫고서 그냥 방 안에 있던 문 한 짝이 사라진 캐비닛 안에 숨었습니다. 그냥 정면으로 봐서는 우리가 숨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캐비닛 안벽 쪽에 바싹 붙어 숨을 죽이고 있는데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져 오더니 우리가 숨은 방 안에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방을 가로지르는 등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니 갑자기 금속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마도 메탈 프레임에 오래된 침대에 앉는 것 같았습니다. 메탈 프레임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듣고 있은 지 30분 정도 지났을까. 그제서야 발걸음이 다시 들리더니 우리에게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경비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려고 우리는 주위를 둘러보고 얼른 현관 쪽으로 달린 창문으로 달려가 아래를 살폈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명 경비가 나갔어야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사람은커녕 개미 한 마리도 문간에 얼씬거리지 않았습니다. 슬슬 해가 져서 더는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그 건물을 떠나야 했는데 이것 또한 기이하고 조금 기분 나쁜 이해하기 힘든 경험이었습니다. 7번째 이야기, 병원 괴담. 저는 병원에서 일을 하는 3년차 남자 간호사입니다. 사실 어느 병원을 가더라도 입원실을 갖춘 정도만 되어도 그 병원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괴담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떠도는 비극적인 사건, 괴담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아이를 만난 건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하루 종일 병실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환자들을 구경하다가 결국 엄마에게 끌려가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아마 병원에 입원한다는 개념도 잘 모를 것 같은 나이가 아주 어린 아이였습니다. 유치원생 정도 되는 또래처럼 보였습니다. 물론 저희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들도 모두 그 아이를 알았고 그중 청일점인 저는 더욱 그 아이와 친했습니다. 아이가 돌아다니다 저를 만나면 저는 과일 음료나 먹을 것을 주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날이 결국 왔습니다. 그 아이는 어느 날부터 병원을 돌아다니는 것을 그만두고 병원의 한가운데서 그저 멀뚱멀뚱 서서 지나가는 환자들을 구경만 했습니다.
그 아이의 갑작스런 변화에 병원 내 직원들 모두 제게 이유를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물어봤습니다. 왜 갑자기 구경하는 걸 멈췄어? 라고 묻자 다 확인했으니까. 아이는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뭘 확인한 건지 물어봤지만 아이는 대답하지 않고 지나가는 환자들을 멀뚱멀뚱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은 저 남자야. 아이가 병실에 누워있는 인공호흡기를 한 환자를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무슨 뜻인지 물어봤지만 아이는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지나 칠흑 같은 어둠이 절정에 다다를 새벽 2시경에 호출벨이 울렸습니다. 살짝 졸고 있던 저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 호출된 곳으로 갔습니다. 설마 했는데 정말로 아이가 가리킨 그 환자가 숨을 가빠했던 장면이 제 눈앞에 닥쳤습니다. 호흡장애를 일으킨 환자가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의사 선생님을 찾기도 전에 숨을 거두고 나서 저는 사망 원인을 찾기보다는 아이가 말한 그 기억을 먼저 찾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서 그 아이는 로비 중앙에 다시 서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다가가서 이유를 물어봤지만 역시나 아이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저 할머니야. 아이는 한 병실에 누워있는 말기 간암 환자를 가리켰습니다. 아이의 말이 저를 얽매였고 저는 그 환자를 주의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뿐이었습니다. 그 환자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기에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었고 당직 근무를 서는 저는 평소와는 다르게 전혀 잠도 오지 않았고 호출벨만을 계속 주시했습니다. 그리고 3시가 지나서 호출벨이 울렸습니다. 아이가 가리킨 그 병실에 그 환자 자리가 있었던 걸 보자마자 바로 달려갔습니다. 환자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호출벨이 울린 건 환자의 심장 박동이 멈추어서 울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을 곧바로 불렀고 병원 내에서는 그 아이에 관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희 병원에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 아이를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그 아이와 함께 부모님도 연행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CCTV 확인 결과 그 아이가 한밤중에 환자의 병실에 찾아가 인공호흡기를 빼고 다녔던 것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병원에서 있었던 비극적인 살인사건이었습니다. 8번째 이야기, 화장. 평생을 일그러진 얼굴로 숨어 살다시피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과 딸, 남매가 있었는데 심한 화상으로 자식들을 돌볼 수가 없어 고아원에 맡겨놓고 시골의 외딴집에서 홀로 살았습니다. 한편 아버지를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한 자식들은 아버지를 원망하며 자랐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라며 나타난 사람은 화상을 입어 얼굴이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손가락은 붓거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낳아준 아버지란 말이야. 자식들은 충격을 받았고 차라리 고아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더 좋았다며 아버지를 외면해 버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자식들은 성장하여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자식들 앞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며 혼자 외딴 집에서 지냈습니다. 몇 년 뒤 자식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왕래가 없었고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자식들인지라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도 별다른 슬픔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을 낳아준 아버지의 죽음까지 외면할 수 없어서 시골의 외딴집으로 갔습니다. 외딴집에서는 아버지의 차가운 시체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노인 한 분이 문상을 와서 아버지께서는 평소의 버릇처럼 화장을 싫어하셔서 뒷산에 묻히기를 원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아버지를 산에 묻으면 명절이나 때마다 찾아와야 하는 번거롭고 귀찮아서 화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화장하고 돌아온 자식들은 다시 아버지의 짐을 정리해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소 덮었던 이불이랑 옷가지들을 비롯해 아버지의 흔적이 배어있는 물건들을 몽땅 끌어내 불을 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책들을 끌어내 불 속에 집어넣다가 비망록이라고 쓰인 빛바랜 아버지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불길이 일기장에 막 붙는 순간 왠지 이상한 생각이 들어 얼른 꺼내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연기가 나는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넘겨가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일기장을 읽다가 그만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습니다. 일기장 속에는 아버지께서 보기 흉한 얼굴을 가지게 된 사연이 쓰여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그렇게 만든 것은 바로 자신들이었습니다. 일기장은 죽은 아내와 아이들에게 쓰는 편지로 끝이 났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여보라 부를 자격이 있는 놈인지조차 모르겠소. 그날 당신을 업고 나오지 못한 날 용서하구려. 울부짖는 어린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당신만을 업고 나올 수 없었다오. 이제 당신 곁으로 가려고 하니 너무 날 나무라지 말아주오. 덕분에 아이들은 잘 자라고 있다오. 비록 아버지로서 해준 것이 없지만 말이오. 사랑하는 내 아들, 딸에게 평생 너희들에게 아버지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지만되는 삶을 살다가 가는구나. 염치불구하고 한 가지 부탁이 있구나. 내가 죽거들랑 절대로 화장은 하지 말아다오. 나는 세상에서 제일 불을 싫어했단다. 평생 밤마다 불에 타는 악몽에 시달리며 30년 넘게 살았단다. 뒤늦게 자식들은 후회하며 통곡하였지만 아버진 이미 화장되어 연기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9번째 이야기, 덜컹거리는 현관문. 2007년 겨울 12월 말쯤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주말마다 부모님이 농장을 하시는 친척 집에 가서 일을 도와드리기 때문에 주말은 항상 저와 제 동생 단둘이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다음 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늦게까지 컴퓨터를 하고 있었지만 낮에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슬슬 그만하고 잘 생각에 컴퓨터를 끄고 현관문을 잠근 것을 확인했습니다. 일반 주택이어서 현관문을 잠그지 않으면 바로 외부에 노출되는 터라 주말이면 더 신경 쓰곤 합니다. 시간은 대충 2시 좀 넘어서 2시 반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관문을 잠근 것을 확인하고 방에 들어가려던 제 눈에 현관에 불이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보통 누가 가까이 가면 작동되는 센서형 전등이었는데 최근에 조금 고장 난 건지 사람이 가까이 가도 불이 잘 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려니 하고 방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현관문이 금방이라도 열릴 듯이 덜컹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잠긴 문을 열려는 듯 현관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예전에 도둑이 들 뻔한 일이 있었기에 조금 무섭긴 했지만 누구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밖에까지 들린 건지 잠깐 덜컹거리는 소리는 멈추었습니다만 곧 다시 덜컹거렸습니다. 저는 강도인가 싶어 창문을 제대로 잠갔는지 확인하고 신고하기 전에 가세요. 하고 현관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 덜컹거리는 소리는 제가 누구냐고 한 후에도 몇 번 더 들리더니 문이 안 열려서 포기한 듯 잠잠해지고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 고민이 들었는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만으로 조금 안심이 되어 신고까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옆집 사람이 술에 취해 잘못 찾아왔던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후에 방에 누웠는데 갑자기 어떤 사실이 생각나면서 무서워지더라고요. 현관 앞에 자갈 소리가 한 번도 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집은 과거 도둑이 들 뻔한 일이 있어서 대문에서 현관까지 자갈을 깔아 놓았는데요. 그 덕분에 누가 대문에서 현관까지 올 때 자갈 소리로 누가 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개나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갈 때도 들리는 자갈 소리가 현관문이 덜컹거리기 전에도 덜컹거린 뒤에 소리가 잠잠해진 후에도 한 번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졸음이 사라지고 정신이 바로 들었습니다. 그렇게 거실에서 현관을 쳐다보며 뜬 눈으로 지새우다가 동이 들 무렵에서야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깨어나니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친구와 만나고 저녁에 돌아왔는데 부모님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옆집 할아버지가 어제 새벽에 집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이었습니다. 혼자 계시는 할아버지께서 돌연사하셨다고 합니다. 누군가 침입한 흔적이나 할아버지를 폭행한 흔적이 없어서 미스터리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혼자 사시긴 하셨지만 지병도 없으시고 건강하셔서 더더욱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만 어제 저희 집 현관을 덜컹거리게 한 일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아직도 그날 밤을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10번째 이야기, 귀신나무. 서울 강동구의 모 초등학교에는 귀신이 붙어있는 귀신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A와 B는 초등학교의 학생이었고 C는 선생님이었습니다. B는 귀신나무에 붙어있는 귀신을 보았고 C는 귀신나무에 귀신이 씌었다고 합니다. 그 귀신나무에 얽힌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 초등학교는 주위의 아파트 단지보다 저지대에 있었는데 운동장의 맞은편이 아파트 단지와 도로였습니다. 운동장과 도로변 사이는 높이가 2m 정도 되는 콘크리트 단으로 막혀 있었는데 단의 위에는 나무들을 심어서 경사가 있는 작은 숲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생들은 빙 돌아가는 정규 통학 코스가 아니라 운동장 쪽을 통해 등교 시간을 단축하려 했지만 단의 높이는 초등학생이 뛰어내리기엔 부담스러운 높이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운동장 구석 그 단의 앞에는 제법 큰 나무가 하나 있어서 특히 남자 초등학생들은 그 나무의 가지에 한번 매달리거나 나무를 타는 방식으로 그 단을 통해 등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운동회가 끝나고 누군가 텐트나 장막을 치는데 쓴 밧줄의 일부를 그 나무에 걸어두었습니다. 아마도 학교 선생님 중 한 명이 뒤처리를 하면서 손이 모자라 잠시 걸어두었다가 잊어버리고 집에 간 것이겠지요. 그런데 다음 날 등교를 하면서 평상시처럼 그 나무를 이용하려던 학생 중에 하나가 그 밧줄에 걸려버린 것입니다. 일이 잘못되려고 그랬는지 하필이면 목이 밧줄에 감겨 허공에 교수형을 당하듯 매달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몇 명의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리를 받쳐서 목이 졸리지 않게 한다거나 목이 매달린 가지를 힘을 모아 꺾어버린다거나 했다면 다른 결과가 있었겠지만 다들 당황해서 한 명이 선생님들을 부르러 학교로 달려간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결국 선생님이 왔을 때는 그 학생은 나무에 매달린 시체가 되어버린 후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나무 근처에서 귀신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학교 앞 아파트 단지에 사던 비는 그 귀신을 본 적이 있습니다. 비는 어느 일요일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 버렸습니다. 부모님은 깊게 잠들어 있었고 디즈니 만화동산을 보기에 시간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비는 그럼 뭐할까 하다가 베란다로 나가 아래를 내려보았습니다. 높은 베란다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평소에는 크게만 보이는 건물과 차들이 장난감처럼 보이는 감각은 어린 비에게 무척이나 자극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득 비는 이상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직 하늘에서 새벽의 빛이 사라지기도 전 시간인데 학교 운동장에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거리가 있어서 얼굴이 보이진 않지만 분명 비슷한 나이의 남자아이가 비도 여러 번 들었던 바로 그 귀신나무 아래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왜 이 시간에 저기 서 있을까? 하고 가만히 보니 그 아이는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앞뒤로 조용히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저 아이는 나무 아래 서 있는 게 아니라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바람이 앞뒤로 흔드는데 비는 무서워져서 자는 부모님에게 가려고 뒤돌았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새파란 얼굴, 부릅을 뜨고 핏발선 두 눈, 검게 변색되어 쭉 나와 있는 혀, 어슴푸레한 것일 저편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목 매달린 아이 귀신을 비는 부모님이 깨어나 달려와서야 비명을 멈췄습니다. 이후 등교도 못할 정도로 겁에 질려서 결국 부모님은 비를 옆 학교에 전학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